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이네요. 아니, 너는? 은채 아니냐? 늦겨울 바람이 매서운 예식장 앞 붉은 카펫 위로 세 명의 아이가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샹들리에의 따뜻한 불빛 아래 아이들의 윤곽이 또렷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발을 멈추었고 예식장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났던 준호의 아내 은채였습니다. 그녀 옆에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는 아이들 눈매는 누가 봐도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이때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모든 문제들의 열쇠가 될 줄은 도대체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박준호는 그날도 예식장 구석구석을 돌며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획본부장으로 12년을 일하며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죠. 하객 명단을 확인하고 축가 리허설 시간을 체크하고 부친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모습은 마치 업무 보고를 준비하는 직원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전 아내의 얼굴이 가끔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준호야, 손님들 곧 들어오신다. 준비됐지? 부친 박만수 회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하고 권위적인 목소리였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직원 한 명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다고요? 손님, 여긴 관계자 외엔. 준호는 무심히 시선을 돌리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구의 환한 빛 속에 한 여자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은채. 10년 전 시아버지의 강압 속에서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집을 떠났던 그 사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순서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준호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채 옆에 서 있는 새 아이.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들은 준호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은채야? 준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채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그 한마디에 예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축가 반주가 흐르는 소리,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의문만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지? 부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채? 내가 왜 여기 나타났어? 하지만 은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준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고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 거란 사실을. 10년 전 늦가을 박씨 집안의 2층 응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쓸쓸하게 떨어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소파 끝에 작게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시아버지 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병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에서 꺼낸 종이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박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어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자신이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난임 가능성, 높음 추가 정밀 검사 필요. 아버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결과지는. 은채는 황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분명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종이가 있었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찾고 있어? 내가 받았다는 그 종이. 박만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문제 없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의사가 그랬다고? 박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어온 가문이야. 대를 이을 손자를 낳지 못하면 며느리 자격도 없어. 그 말은 단호했고 되돌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필요 없어. 박만수는 손을 휘 저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도 들이지 마. 아버님, 여보, 내일까지 정리시켜. 박만수는 아내 윤미정을 향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엔 은채와 시어머니 윤미정만 남았습니다. 윤미정은 소파 반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몇 번이나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은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윤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은채야, 미안하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강압 앞에서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 죄책감은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날 밤 작은 방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췄고 어디선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병원 결과지. 이상 없음이라고 적힌 그 종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바꿔치기 한 걸까? 은채의 머릿속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하 주차장. 강 기사는 차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는 박씨 집안에서 15년째 시어머니 윤미정의 전속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층 응접실 복도 끝 작은 창문 너머로 박만수 회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내 하나는 책상 서랍에 넣고 다른 하나는 다시 봉투에 담는 모습. 강 기사는 그 순간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15년을 버텨온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 기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날이 10년 뒤가 될 줄은 그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 윤미정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은채야, 정말 미안하구나.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윤미정이 작은 봉투 하나를 은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받아둬라. 미안한 마음에. 은채는 그 봉투를 거절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고 그냥 받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은채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10년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채는 그날 몰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이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받았던 이상 없음 결과지는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임신 초기 상태였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누군가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은채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조차 모른 채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작은 산부인과에서 은채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쌍둥이에요. 의사의 말에 은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은채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얼굴일지 모른다고. 한편 예식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아 앉고 피아노 반주가 은은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예식장 뒤편 복도로 사라진 은채와 새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곁에 있던 재혼 상대 김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침착한 여성으로 아버지가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지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한쪽 귀퉁이 박만수 회장은 정 실장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쫓아내. 조용히. 회장님, 하지만 하객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럼 뒷문으로 빼내든지 해. 어떻게든 처리해. 박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는 순간 윤미정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뭐? 박만수는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냥 둬? 하지만 저 아이들. 윤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은채 옆에 서 있던 새 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매, 코, 입술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 준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저 아이들 우리 준호랑 너무 닮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박만수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윤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은 그 순간 1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며느리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예식장 복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은채가 새 아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가지런히 앉아 있었고 은채는 그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려다 말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채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채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병원 결과지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안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정 실장과 경호원 2명이 복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은채 씨, 죄송하지만 지금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소란? 은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 진실을 말하려는데? 준호는 정 실장과 은채 사이에 섰습니다. 잠깐, 정 실장. 일단 기다려. 도련님, 하지만 회장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일단 물러나 있어. 정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준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준호는 은채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채야, 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말해줘. 은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10년 전 제가 집을 나간 날 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가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 달 뒤에야 알았어요.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그것도 셋이나.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 아이가 은채의 치마를 꼭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이들이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쪽에서는 축가가 흐르고 있었고 하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는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한 검사 결과는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너무나 서둘러 은채를 내쫓으려 했던 이유, 검사 결과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봉투만 건넸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모습.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10년의 외로움과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만수 회장이 직접 복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당장 들어와. 식이 곧 시작한다.
아버지, 지금 이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 10년 전에 닥쳐. 박만수의 고함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은채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10년 전에 나간 주제에 다시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은채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10년 전 제게 하신 일을요. 진실?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진실이지. 아닙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은채는 새 아이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떨리는 눈으로 박만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 순간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준호와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나가.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은채를 그렇게 급하게 내쫓으셨습니까? 박만수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제 자식일 수도 있다는데. 그 말에 예식장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 실장,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준호가 정 실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진실을 듣기 전엔 아무도 못 가요. 부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누구도 먼저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믿어왔던 진실이 거대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재혼식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예식장을 빠져나갔고 김지혜는 차가운 표정으로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진 채 떠나버렸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객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10년 전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은채가 떠나던 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준호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은채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옳다고 믿었고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식장에서 본 새 아이의 얼굴,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10년 전 은채가 살던 원룸 주소가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내일 가봐야겠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빨래가 걸린 베란다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골목 어귀의 슈퍼마켓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은채가 살던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과 녹슨 철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2층 203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는 없었고 대신 다른 이름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10년 전쯤 여기 사시던 정은채 씨 아십니까? 여성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채? 아, 그 조용하던 아가씨? 네, 맞습니다.
기억나요. 그 친구 참 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더니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짐 싸서 나가는 거 봤을 뿐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이사 가기 며칠 전 그 친구가 배를 만지작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걸 봤어요. 표정이 묘했어요. 슬프면서도 뭔가 다짐하는 듯한 얼굴이었달까.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이미 임신 사실을 알았던 거야? 준호는 다시 차에 올라 은채가 일했다는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한 지인에게 물어 겨우 알아낸 주소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골목 안쪽 작은 자수 공방이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실과 바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실타래가 보였습니다. 준호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작은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은채 씨라고 아십니까? 여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채를 아시나요? 네. 저는 그 사람의 전 남편입니다. 그 말에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당신이. 여성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성은 작은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채가 여기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한 5년 정도 일했어요. 정말 손재주가 좋았죠. 자수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떠났어요. 2년 전쯤. 어디로요? 제주도요. 거기서 작은 카페를 한다고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묘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친구는 늘 누군가에게서 도망치듯 살았어요. 도망친다고요? 네.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이 셋을 데리고 왔는데 늘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죠. 누가 찾아올까봐, 누가 아이들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성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아마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방을 나선 준호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북촌의 좁은 길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고 돌담 너머로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은채는 왜 도망치듯 살아야 했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은채가 집을 나간 날, 아버지는 너무나 서둘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듯한 표정으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일부러?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는 차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기사님, 저 준호입니다. 아,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강 기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기사님, 1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은채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사님, 제발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강 기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도련님께서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회장님 서재의 책상 서랍을 한번 보세요. 왼쪽 두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 뭔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뭐가 있다는 거지? 그날 밤 준호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버지는 서재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내가 은채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 아버지가 너무 강했고 나는 너무 약했어. 윤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준호야, 말씀해 주세요. 은채가 왜 쫓겨나야 했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서둘렀는지. 윤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은채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게 늘 마음에 안 들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핑계가 생기자 그걸 기회로 삼았던 거야. 핑계요? 그래, 핑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은채에게 문제가 없었어. 병원 결과도 정상이었고,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그 종이를 바꿔치기 했어.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 강 기사가 우연히 그 장면을 봤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어. 무서웠어. 너희 아버지가.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준호는 예전에 복사해둔 열쇠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왼쪽 두 번째 서랍. 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지만 깊숙한 곳을 더듬자 작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병원 결과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 정은채, 소견 이상 없음, 임신 가능. 준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10년 전의 진실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은채는 결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비극은 아버지의 조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준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는 것을. 준호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결과지를 손에 쥔 채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서재의 벽시계는 무심하게 째깍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준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호? 박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그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은채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거짓 결과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까?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고함에 박만수는 서재 문을 닫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바꿨다. 그 한마디에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고? 박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게 이유입니까? 사람을 쫓아낼 이유가? 준호야. 박만수는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3대째 이어온 기업가 집안이야. 내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궈낸 이 자리를 가난한 집 출신의 여자가 함부로 들어와서 흔들 순 없어. 은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박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난 그 여자 뒷조사를 다 했어. 빚쟁이 아버지의 도박하는 오빠. 그런 집안과 우리가 사돈을 맺는다고? 절대 안 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은채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족과 연 끊고 살았어요. 그래도 안 돼. 박만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넌 몰랐겠지만 그 여자 오빠가 한번 찾아온 적 있어. 돈 빌려달라고. 처남이라고 하면서.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은채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 나도 그 여자한테는 말 안 했지. 하지만 그때 확신했어. 저런 집안이랑은 절대 엮이면 안 된다고.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렸어. 아이 문제는 좋은 핑계였지. 병원 결과 하나만 바꾸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으니까.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제 아이들입니다. 제 자식들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만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돌아가겠다고? 10년 전에 버린 여자한테? 버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쫓아낸 겁니다. 결과는 같아. 박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재혼 준비를 했어. 김지혜 씨네 집안도 좋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돼.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서 뭐 하겠어?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심이 없으십니까? 양심? 박만수는 비웃었습니다. 준호야, 세상은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힘으로, 돈으로, 명예로 사는 거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박만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간 알겠지, 내가 왜 그랬는지. 준호는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이요? 네. 지금 당장요. 30분 뒤 준호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강 기사를 만났습니다. 강 기사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답지 않게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강 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님, 10년 전 일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는 테이블에 병원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 기사는 그 종이를 보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찾으셨군요. 이게 진짜입니까? 은채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네, 도련님. 그게 진짜 결과입니다. 강 기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2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죠. 손에 봉투 2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2개요? 네. 하나는 병원에서 온 진짜 결과지고 다른 하나는 어디선가 준비해 오신 가짜 결과지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진짜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으시고 가짜를 다시 봉투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님께 건네셨죠. 어머니한테요? 네. 사모님께 며느님한테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강 기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고 제가 입을 열면 제 목이 날아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까? 강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은 나중에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도 회장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시죠.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회장님께 반대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은채는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 기사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며느님이 집을 나가던 날 밤 저는 사모님 심부름으로 짐을 옮겨드렸습니다. 그때 며느님이 제게 편지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편지요? 네. 도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 편지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의 표정으로 보아 도련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전 은채가 남긴 마지막 말. 그 말을 자신은 듣지 못했고 아버지가 모든 걸 가로막았습니다. 기사님, 은채가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걱정되셔서 몇 번 알아보셨습니다. 저를 시켜서요. 그래서요? 며느님은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기사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은채가 집을 나간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 윤미정은 강 기사를 불러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기사님, 은채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강 기사는 은채가 마지막으로 있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으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요? 배가 불러서 나갔어요. 임신한 것 같던데 혼자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강 기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돌아다니고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우연히 작은 공방에서 은채를 발견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골목 안쪽 자수 공방. 은채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강 기사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찾아갔을 때 공방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은채 씨요? 아기 낳으러 병원 갔어요. 근데 대단한 게 쌍둥이가 아니라 새쌍둥이래요. 강 기사는 그 말을 듣고 사모님께 보고했습니다. 윤미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쌍둥이라니 혼자서 어떻게 키워.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강 기사는 그 뒤로도 몇 번 은채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아이 셋을 유모차에 태우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등에는 또 다른 아이를 업고
손엔 마트 봉지를 들고서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그녀는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우산도 없이 아이들을 감싸며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이가 아파서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안고 강 기사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짓이구나. 그렇게 며느님은 10년을 사셨습니다. 강 기사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아버지 말만 믿고 은채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 기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며느님과 아이들을 찾아가세요. 하지만 은채가 저를 용서할까요? 그건 며느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진심을 보이신다면 아마 며느님도 마음을 여실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도련님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회장님께서는 며느님이 다시 나타난 걸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든 막으려 하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기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며느님을 쫓아낸 이유가 단순히 집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날 회장님께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여자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을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와 통화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고 다급한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게 또 있는 건가? 하지만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의심이 더 큰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준호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 기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가 은채 오빠를 만났다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은채의 오빠가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만나고 돌아와서 더욱 강하게 은채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준호는 공항을 빠져나와 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십니까? 집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급합니다. 네, 도련님. 위치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 뒤 준호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강 기사를 만났습니다. 강 기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련님, 강 기사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기사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은채 오빠를 만났다는 게 확실합니까? 네. 어제 오후 회장님께서 직접 차를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강서구의 허름한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깃집이요? 네. 회장님께서는 혼자 들어가셨고 저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나오셨는데 그때 한 남자가 회장님을 배웅했습니다. 강 기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몰래 찍은 겁니다. 사진 속엔 박만수와 함께 서 있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점퍼를 입고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채 오빠입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차에 타신 회장님께서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은채 오빠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도 우리 집에 왔던 사람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거래를 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차에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여자만 제주도에 박혀 있으면 문제없어. 절대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채를 가둬두려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강 기사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준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조사요? 며느님 오빠에 대해서요. 도련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석 45세 신용불량자. 현재 거주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 직업 일용직 노동자. 전과 도박 관련 벌금형 2회, 사기 혐의 기소유예 1회. 준호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엔 우석의 최근 행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박만수 회장과 강서구 고깃집에서 만남. 2025년 11월 9일 하루 만에 오래된 빚 3천만 원 상환. 2025년 11월 10일 제주도행 비행기표 구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뭔가 시킨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뭘 시킨 거죠? 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제 추측이지만 회장님께서는 며느님을 다시 서울에서 쫓아내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확실하게. 확실하게요? 네. 며느님 오빠를 이용해서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렇게까지. 도련님. 강 기사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에도 회장님께서는 이미 며느님 오빠를 만나셨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님이 쫓겨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장님 차를 몰았는데 같은 고깃집으로 가셨습니다. 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10년 전에도 아버지가 그 사람과 거래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로 며느님 오빠가 댁에 찾아왔고 회장님께서 그걸 핑계로 며느님을 더 강하게 내몰았습니다. 이런 집안 사람과는 도저히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면서요. 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차를 몰고 강석으로 향했습니다. 강 기사가 알려준 주소지 화곡동 반지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빌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어둡고 골목 구석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정우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우석 씨 맞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정은채 씨의 전 남편입니다. 그 말에 우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박준호? 네. 우석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하러 왔는데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요. 반지하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 방 안엔 소주병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으라는 우석의 손짓에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만나셨죠? 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만나셨고 며칠 전에도 만나셨죠. 우석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려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시켰습니까?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우석 씨, 은채는 당신 여동생입니다. 당신이 여동생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무슨 짓이라니? 우석이 반문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제 아버지가 당신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주도행 표를 샀습니다. 은채한테 가려는 거 아닙니까? 우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박준호 씨, 우석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석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우석은 도박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집에 숨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채가 박 씨 집안에 시집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석은 생각했습니다. 처남이 대기업 본부장이면 좀 도와주겠지? 그는 박 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은채 오빠인데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박만수였습니다. 박만수는 우석을 따로 불러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돈이 필요한가? 네, 사실은.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봐. 우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박만수는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줄게. 정말입니까? 대신 박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며느리 내 여동생 은채, 그의 집안 뒷조사를 했어. 아버지는 빚쟁이, 오빠는 도박꾼. 그런 집안이랑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순 없어. 우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 다시 우리 집에 와.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어. 처남이 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은채가, 내 여동생은 그걸 핑계로 쫓겨나게 될 거야.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은채는 제 여동생인데. 5천만 원. 박만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5천만 원 줄게. 그리고 내 빚도 다 정리해 줄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밤마다 찾아오는 독촉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박 씨 집안을 다시 찾아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니, 처남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사돈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소리에 은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만수는 그걸 핑계로 은채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집안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게 은채는 쫓겨났어요. 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난 5천만 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건 죄책감뿐이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아버지를 만난 겁니까? 당신 아버지가 날 찾아왔어요. 우석은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돈 줄 테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은채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려 한다고. 그걸 막아야 한다고. 은채한테 가서 협박하라고 했어요. 협박이요? 네. 내가 서울 올라오면 내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요.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할 겁니까?
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돈이 필요해요. 또 빚이 생겼어요. 이번엔 8천만 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그걸 다 갚아준다고 했어요. 당신 여동생을 배신하고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석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부자예요. 돈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하지만 난 달라요.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려 해요. 은채한테 미안하지만 난 살아야 해요. 준호는 우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은채는 당신 여동생입니다. 10년 전에도 당신 때문에 쫓겨났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요. 우석이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은채가 쫓겨난 건 내 탓만이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 가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준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신, 나도 죄책감에 1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난 어쩔 수 없어요. 난 은채처럼 강하지 않아요. 우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준호는 우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했는지. 10년 전에도 지금도 아버지는 은채를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시는 거야. 준호는 반지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채야, 위험해. 당신 오빠가 제주도로 갈 거야. 아버지가 시켜서 제발 조심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가장 빠른 내일 첫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기사였습니다. 도련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우석 씨가 이미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도련님,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은채도 그 아이들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짓을 하시려는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느낌입니다. 준호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도련님,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 은채는 카페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작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고 은채는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은채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준호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채야, 위험해. 당신 오빠가 제주도로 갈 거야. 은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또 온다고?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 정우석이었습니다. 은채야, 문 열어. 은채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왔어? 할 얘기가 있어. 문 열어봐. 싫어. 돌아가. 은채야. 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은채는 알았습니다. 오빠가 또다시 자신을 배신하러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엔 10년 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은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진실을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될 거라는 것을. 은채는 문 앞에 서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우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제발 문 열어. 오빠, 돌아가. 여기 올 이유 없잖아. 은채야. 우석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좀 열어줘. 나 정말 할 말이 있어. 은채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가 할 말은 뻔해. 또 돈 달라고 온 거지? 아니야.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일이야. 뭔데?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빠가 박씨 집안한테 또 돈을 받았구나. 오빠, 이번엔 뭘 하려고 온 거야? 은채야, 미안해. 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한테 서울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 박 회장이 만약 내가 서울 올라오면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오빠. 은채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석은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전에도 오빠 때문에 내가 쫓겨났잖아. 그런데 또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석은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채야, 나도 사람이야. 10년 동안 매일 밤 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럼 왜 또 온 거야? 난 살아야 해.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려 해. 박 회장이 8천만 원 준다고 했어. 그 돈이면 빚을 갚고. 그래서 동생을 팔아? 조카들을 위협해?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하나밖에 없었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세상에 오빠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오빠는 날 2번이나 배신했어. 은채야, 이제 그만 가줘. 난 오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오빠 없는 게 더 나아. 은채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석이 은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채야, 기다려. 아니야, 들어줘. 제발. 우석은 은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0년 전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채는 우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박 회장이 일부러 너를 쫓아내려고 했어. 검사 결과도 조작하고 날 이용해서 소란을 피우게 하고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 은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준호 씨가 말해줬어. 아니야.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우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10년 전 박 회장이 나한테 준 거야. 너한테 쫓겨난 뒤에 전해주라고. 은채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은채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만수와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엄마.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은채의 어머니였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박 회장이랑. 은채야.
우석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나한테 말했어. 내 엄마가 40년 전 자기랑 사귀었대. 뭐? 그때 둘은 결혼 직전까지 갔었대. 근데 내 엄마 집안이 가난해서 박 회장 부모가 반대했대. 그래서 헤어졌고 박 회장은 다른 여자 지금 부인이랑 결혼했어. 은채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팔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런데 우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 뒤로 다른 남자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그리고 결혼했지. 하지만 박 회장은 내 엄마를 잊지 못했대.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은채야. 우석은 은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어. 내가 내 엄마를 너무 닮았대.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걷는 모습까지. 그래서 내가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 게 싫었대. 마치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은채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회장이 날 쫓아낸 이유가 내 엄마 때문이야.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준호랑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자기가 놓친 과거가 떠올라서 괴로웠대. 그래서 어떻게든 너를 없애버리려 했던 거야. 은채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박 회장은 미쳤어. 은채야. 집착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번에도 날 시켜서 너를 협박하라고 한 거야. 절대 서울로 올라오지 말라고. 은채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전부 박 회장의 왜곡된 집착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 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은채야. 난 그 사실을 10년 동안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박 회장이 입 다물라고 협박했거든. 마이너스. 그때 카페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준호가 뛰어내렸습니다. 은채야.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은채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은채는 준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은채를 안으려다 그녀 옆에 있는 우석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정우석 씨?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우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동생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온 거야? 준호 씨, 잠깐만요. 은채가 준호를 말렸습니다. 오빠가 진실을 말해줬어요. 진실? 준호는 우석을 놓았습니다. 은채는 손에 쥔 사진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요.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박만수와 낯선 여자. 이 사람이 누구야? 제 엄마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 40년 전 제 엄마와 사귀었대요. 결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헤어졌다고. 그리고 저를 제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쫓아냈대요. 준호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은채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며 미소며 모든 게. 그럼 아버지가 은채를 쫓아낸 이유가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우석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은채 어머니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채가 준호 씨랑 행복하게 사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마치 자기가 빼앗긴 사랑을 다시 빼앗기는 것처럼 느꼈으니까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유로. 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이번에도 은채를 없애려 했어요. 영영 서울로 못 올라오게. 저를 시켜서 협박하라고 했죠. 준호는 우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여기 와서 은채를 보니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럴 수 없었어요. 10년 전 내가 한 짓도 너무 후회하는데 또다시 여동생을 배신할 순 없었어요. 은채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석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박 회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마이너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기사였습니다. 도련님, 기사님,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께서 제주도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공항에서 차로 나가셨습니다. 며느님 카페 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도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은채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채야, 아버지가 오고 있어. 뭐라고요? 지금 당장 아이들 데리고 피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카페 앞 도로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만수가 내렸습니다. 75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호. 박만수는 아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야말로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박만수는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채. 은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10년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한다. 우리 집안에 발 들이지 마. 저는 누구 집안에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들이랑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 박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준호 아이라고 우기는 그 아이들? 우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준호 씨 아이들이에요. 증거가 있나? 박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했어?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지? 그럼 입 다물어.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서 편지 받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검사 결과 조작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박만수는 태연했습니다. 내가 조작했다는 게 뭐 어때서? 그게 잘못된 일이야? 잘못됐죠. 사람을 속이고 쫓아낸 거잖아요. 난 우리 집안을 지킨 거야. 박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 출신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걸 막았어. 그게 가장으로서 내가 할 일이었지. 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아버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 아닙니까?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만수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은채 오빠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전 은채 어머니와 사귀었다는 것. 그리고 은채가 그 사람을 닮아서 싫었다는 것.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은채를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은채 어머니를 쫓아낸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닥쳐.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저도 압니다. 은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이 제 엄마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엄마를 닮아서 태어난 게 죄입니까? 내가 그 여자 딸이라는 게 죄야.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난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내가 사랑한 여자를 집안 때문에 포기한 걸. 그 여자는 나 떠나서 행복하게 살았지. 다른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박만수는 은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내 아들한테 나타났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미소로. 그걸 어떻게 견뎌? 그래서 저를 쫓아낸 겁니까? 그래.
박만수는 인정했습니다. 난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게 싫었어. 매일 널 볼 때마다 그 여자가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에요. 사랑이든 집착이든 상관없어. 박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정은채, 넌 우리 집안에 돌아올 수 없어. 영영. 저도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들이랑 조용히 살 거예요. 회장님도 준호 씨도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럼 됐네. 박만수는 준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 전 안 갑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채랑 아이들 곁에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아버지처럼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은채를 지키지 못한 거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은채와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박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아버지 것입니다. 저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박만수는 아들을 노려보다가 결국 뒤를 돌아 차로 향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박만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이너스. 카페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렸고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은채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도 피해자예요. 저도, 준호 씨도 우리 둘 다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준호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은채는 준호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보자. 제발.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카페 안. 새 아이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은채와 준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뭐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애가 준서, 둘째가 준영, 막내가 준하예요. 준서, 준영, 준하. 준호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준자를 넣었구나. 내 아빠 이름에서요. 은채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 얘기 많이 해줬어요.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 씨. 은채는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호 씨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알아.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알아. 다 알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내 마음을 얻을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준호 씨. 응? 내일 아이들한테 소개해 줄게요. 아빠라고. 준호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석은 카페 밖 벤치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 짊어진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진짜 진실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주도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거실을 비췄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어디선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파도는 여전히 백사장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깨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은채는 이미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은채가 물었습니다. 응, 너는? 애들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 그 순간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새 아이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준서, 준영, 준아. 7살 새쌍둥이는 파자마를 입은 채 졸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은채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새 아이는 엄마 앞에 섰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이분은 너희 아빠야. 아이들은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말하던 그 아빠? 응.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늘 얘기해줬지?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고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왜 이제 와? 둘째 준영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아,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몰랐어. 너희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야 온 거야. 새 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진짜야? 응, 진짜야.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아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네. 사진? 응. 엄마가 결혼식 사진 보여줬어. 아빠 얼굴. 준호는 은채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애들한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준서가 다가와 준호의 손을 만졌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그 질문에 준호는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 준영이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반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만 없잖아. 준영아. 엄마, 제발. 우리도 아빠 필요해. 새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약속할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준호는 은채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조개 껍데기를 주웠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까르르 웃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컸구나. 네. 은채가 옆에 섰습니다. 준서는 성격이 조용하고 준영이는 활발하고 준하는 좀 소심해요. 하지만 착해요. 다들 나 닮았네. 네. 3명 다 준호 씨 판박이에요. 은채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보면 누가 아빠냐고 물어봐요. 얼굴이 똑같다고.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은채야, 진짜 미안해. 10년 동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죠. 은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에 애들 셋이 번갈아 가며 울면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으니까. 은채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들 얼굴 보면 준호 씨가 생각났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눈에서 준호 씨가 보였으니까. 준호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서울로 올라가자. 이제 아버지랑도 정리하고 아이들 제대로 키우자. 서울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서울은 싫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아도 돼. 내가 여기 내려올게. 준호 씨 일은요? 회사 그만둘 거야. 아버지 회사에서 평생 일할 생각 없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어. 은채랑 아이들이랑. 은채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절대 안 해. 아버님이 가만 안 두실 텐데요. 상관없어. 준호는 은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채야, 나 진심이야.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준호는 은채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강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강 기사는 은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며느님, 오랜만입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은채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기사는 새 아이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련님 자녀들이군요.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댁에 계십니다. 사모님께서 며느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십니다. 회장님은요? 서재에 계십니다. 강 기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박씨 본가에 도착했을 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큰 저택의 현관 앞에 서자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씨, 저 여기. 괜찮아. 내가 있어. 준호는 은채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층 복도에서 윤미정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윤미정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채야. 윤미정은 은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은채가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윤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은채야, 미안하구나.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나 일어날 자격 없어. 윤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전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시어머니로서, 여자로서. 근데 난 겁이 많아서, 남편이 무서워서 너를 버렸어. 윤미정은 얼굴을 들어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혼자 아이 셋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니? 은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 아이들. 윤미정은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주들이구나, 진짜 내 손주들. 윤미정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야. 아이들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희가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윤미정은 아이들을 안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애들아, 괜찮아. 할머니야. 은채가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조금씩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윤미정은 새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거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거실의 광경을 보고 굳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윤미정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뭐? 당신이 은채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윤미정은 일어나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박만수는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알아요. 다 알아요. 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은채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은채를 쫓아낸 것도 알아요. 40년 동안 당신 옆에서 살면서 난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어요. 당신 마음엔 늘 그 여자만 있었잖아요. 윤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은채한테까지 그 상처를 주다니.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준호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아이들 DNA 샘플 채취했고 오늘 오전에 급행으로 결과 받았습니다. 박만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박준호와 박준서, 박준영, 박준하 간 부자관계 확인됨. 박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도 있어. 조작 아닙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주입니다. 난 인정 안 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은채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내가 감히. 아버지야말로.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무고한 사람들 인생 망치는 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닥쳐.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압니다. 준호도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후회하며 산 거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 놓친 거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게 은채 잘못입니까? 아이들 잘못입니까? 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하시지만 아버지야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준 거 아닙니까? 준호는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은채한테도, 저한테도 아버지의 집착 때문에 우리 모두 희생됐습니다. 박만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겁먹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박만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말 내 손주란 말이냐? 네. 박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만이 째깍거렸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채 앞에 섰습니다. 정은채. 네. 은채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망쳤고 손주들한테도 아버지를 빼앗았다.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난 과거에 집착했어. 내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너를 쫓아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박만수는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늙은이의 집착이
너무 많은 걸 망쳤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용서 안 해줘도 괜찮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박만수는 뒤를 돌아 서재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은채랑 아이들 잘 돌봐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네. 박만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집안의 식탁은 1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은채, 새 아이 윤미정. 윤미정은 아이들 밥을 떠먹여주며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 이거 뭐예요? 준하가 물었습니다. 불고기란다. 맛있지? 네.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어요. 준하야. 은채가 웃으며 딸을 나무랐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1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은채는 2층 테라스에 나와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채야, 응? 내일부터 우리 집 알아볼까? 집이요? 응. 여기서 살 순 없잖아. 우리 5 식구가 살 수 있는 집. 은채는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후회 안 해요? 왜 자꾸 그 말을 해? 준호 씨는 대기업 본부장이잖아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근데 이제 와서 애셋 딸린 여자랑 산다는 게. 은채야. 준호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애셋 딸린 여자가 아니야. 내 아이 셋의 엄마야. 그리고 난 1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널 지키지 못한 것. 이제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 준호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은채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 은채는 놀라 준호를 밀어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야.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아무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게.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저는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난 기다릴게. 10년이든 20년이든. 은채는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테라스에 부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서울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보. 은채는 작게 웃었습니다. 10년도 기다렸는데 왜 또 기다려? 그럼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도 되냐고.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새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준호가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청혼이 뭐예요? 준하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자는 거야. 우와.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빠랑 엄마랑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좋아요. 찬성.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윤미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은채를 돌아보았습니다. 애들이 찬성한대. 은채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할 수 없죠. 그럼 대답은? 좋아요. 그 한마디에 거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안았고 윤미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박만수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은채의 어머니. 그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딸한테 너무 잘못했소. 박만수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놓아야겠소. 4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이 집착을.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뒤 준호와 은채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석양이 지는 시간.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 기사, 은채의 오빠 우석, 그리고 몇몇 친구들. 박만수와 윤미정도 참석했습니다. 새 아이는 예쁜 옷을 입고 엄마 아빠 사이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5 식구가 활짝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준호와 은채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 응?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은채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이 늦었지만 그래도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준호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날 용서해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별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준호와 은채는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바닷가에서 손 맞잡은 두 사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는 이제야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또 때론 늦었기에 더 소중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준호와 은채의 이야기는 그렇게 10년의 공백을 메워가며 새로운 시작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새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두 사람의 단단히 맞잡은 손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예식장에서 떠났던 그녀가 10년 후 다시 같은 예식장에 나타나 모든 것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그날 제주 바다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